이제 전년도 여편네 다 됐다. 바깥놈 눈길 끌게 놔두지 말고 우리 집 놈이 데려가야지. 약속해. 도망치면 힘으로라도 잡아와라. 씨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할아버지가 명령할 때마다 아버지는 힘없이 순종했어요. 매번 대항하지 못했고 매 순간마다 아버지는 저를 포기했어요. 하지만 37년을 할아버지에게 순종했던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걸 바꿨어요. 그 숨막혔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순자입니다. 이제 80이 된 할머니예요. 지금 제가 마당에 서 있는 것은 목련이 피는 계절마다의 습관 때문입니다. 손녀가 할머니, 꽃 냄새 맡고 있어 라고 물으면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해요. 응, 할머니는 이 냄새 맡으면 마음이 편하단다.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꽃 냄새가 아니라 이 집에 자유가 들어온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솔고개라는 마을이었는데 버스도 올라오지 않는 비탈길 끝에 우리 집이 있었습니다. 흙으로 벽을 바른 집의 슬레이트 지붕. 방이 2칸, 부엌이 하나였죠. 아주 작은 집이었지만 그곳은 누구의 집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동수는 오랜 시간 손이 굳어가는 사람이었어요. 흙을 만지는 세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누군가의 손에 끌려다닌 사람이었거든요. 할아버지의 손으로요. 그 손들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저는 어려서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바라볼 때의 눈빛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항상 뒤에서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하는 그런 눈이었어요. 어머니 영희는 작고 마른 분이셨습니다. 눈은 부드러웠지만 할아버지가 들어오는 순간 그 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입도 다쳤고요. 다만 밤이 되면 아이들을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 주시던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만수는 달랐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겪으셨고 전쟁도 보셨어요. 그러면서 가족과 재산을 이루셨습니다. 그 후로 할아버지는 피라는 단어에 집착했어요. 가문이라는 말도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씨를 지킨다는 표현을 자주 쓰셨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도구처럼 봤습니다. 가문을 지키는 도구로요. 제가 6살이던 해는 옥수수가 유난히 많이 났었어요. 껍질로 인형을 만들곤 했는데 친구 미자와 함께 개울가에서 노느라 옷을 흙투성이로 물들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아이였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이 오면 달라졌습니다. 숨을 죽였어요. 눈치를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보며 인연이 우리 집안 보물이야 라고 말씀할 때마다 저는 이상한 소름을 느꼈어요. 보물이라는 단어에 담긴 그 뜻이 사랑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어린 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13살 그 겨울까지 저는 계속 그런 눈치 속에서 살았어요. 눈은 허리까지 쌓여 있었고 어느 날이 유독 추웠던 그날. 우리는 조촐하게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메밀전과 옥수수떡, 누렁누렁한 김치. 형제들이 둘러앉아 웃고 초에 불을 붙이려고 하던 그 순간이었어요. 안방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오셨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전년도 여편네 다 됐다. 바깥놈 눈길 끌게 놔두지 말고 우리 집 놈이 데려가야지. 아버지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말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제 속은 서늘해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의 어린 삶이 끝나가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안에서 천천히 사라져 갔어요.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밥을 먹었고 학교에 갔다 왔고 밤이 되면 잤어요. 하지만 제 몸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저를 천천히 짜내는 것처럼요. 할아버지의 말 이후로 아버지가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불확실한 눈이었다면 이제는 무거운 눈이었습니다. 책임으로 가득 찬 눈이었어요. 저는 그 눈을 피하려고 자꾸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장 참기 힘든 건 자유였어요. 친구 미자를 만나러 집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해도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아무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 시선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는 돌아갔습니다. 읍내장에 보러 가는 길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와 함께 나갔다가도 뒤통수가 따끔거렸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눈이 내 뒷목을 찌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는 집에 있으셨지만 그 존재감이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여자애가 싸돌아다니면 씨가 새는 거다. 이 말이 자꾸만 귀에 맴돌았어요. 아버지 입에서도 나왔고 할아버지 입에서도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를 가두는 말이라는 건 분명했어요. 집은 더 이상 쉼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감시의 장소가 되어갔어요. 창문마다 시선이 숨어 있는 것 같았고 문을 열고 나갈 때마다 누군가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몇 달을 흘렀어요. 계절이 바뀌었고 19이 되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 해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날따라 할아버지는 밭에 나가 계신 걸 본 아버지는 밭일을 시작했어요. 어머니와 저는 개울가에 빨래를 하러 나갔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숨을 쉬는 기분이었어요. 매운 겨울 냇물에 손을 담그니 감각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물속에서 파르해졌고 어머니는 빨래판에 옷을 비벼댔어요. 소복한 일손을 놀리며 저는 가끔 위를 봤습니다. 푸른 하늘이 계절 끝자락을 재고 있었어요. 순자야,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오래 말을 이었어요. 입을 여러 번 열었다 다물었습니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너를 내 아버지한테 주겠다고 한다.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고요해졌어요. 냇물 소리도 사라졌고 어머니의 목소리도 멀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귀를 손으로 틀어막은 것처럼요. 나는 반사적으로 되물었어요.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손도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 말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짓이지. 근데 그 사람은 평생 자기 말 안 들으면 패고 쫓아내던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왔어. 손에 무언가를 쥘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어. 어머니는 더 말했어요. 내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저 사람 앞에선 남자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야. 그냥 자식이야. 무서운 자식이면서도 말 안 듣면 안 되는 그런 자식. 그 말을 듣고 저는 알게 되었어요. 우리 집에서 제가 싸우는 상대는 할아버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가 할아버지의 손에 묶여 있었다는 것을요. 아버지도 알아요? 이 얘기. 어머니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물을 흘렸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비밀이 아니라 공모라는 것을.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빨래를 계속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냇물 소리만 들렸고 손가락은 더 추워졌어요. 하지만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얼어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개울물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겨울 냇물처럼 무감각하게 계속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고민했어요. 도망칠 생각을 했어요. 야밤에 몰래 나가는 것, 누군가를 도움을 청하는 것. 이 집을 벗어나는 모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은 모두 거품처럼 터졌어요. 저는 19살이었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학교도 다니지 않았어요. 돈도 없었고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더 두려웠던 건 어머니의 말이었어요. 그 사람한테 말을 거꾸로 하면 더 나빠져. 할아버지는 자기 말에 어긋나는 것들을 못 견뎌. 남편도, 아들들도 다 그래. 내가 저항하면 더 큰 불행이 온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불행은 나뿐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내려올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밤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도망치지도 않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더 작아지기로 결정했어요. 집에서 더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고 말도 더 적게 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깊숙이 눌러 담았어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지 않을 만큼 조용해지려고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가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전년, 이제 너네 이름 따라가야 한다오. 쳐다보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손을 앞으로 모아 안쪽으로 껴안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생각한다는 건 위험했습니다. 생각하면 무서워질 테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그 몇 달 사이에 저는 한 명의 딸이 아니라 한 명의 소유물로 변해갔습니다. 제 손가락도 제 발도 제 눈도 모두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봄이 오던 날, 할아버지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 보이셨습니다. 간이 나빠졌다고 했어요. 보건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를 아버지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의사의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그 얼굴이 뜻하는 바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곧 죽을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뭐가 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공포였는지 희망이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감정은 분명히 존재했고 3일 후 밤 그것이 현실이 되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봄에 쓰러지셨어요. 간이 나빠졌다고만 했지만 보건소 의사의 표정을 보면 충분했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와 나누는 말을 정확히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귀를 닫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만 계셨습니다. 몸의 반쪽이 움직이지 않았고 입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검은 눈빛이 여전히 강했어요. 이 밤이 고비야.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겨울밤이었어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고 흙집의 벽들이 오래된 뼈처럼 삐걱거렸습니다. 가족들이 안방에 모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아버지의 형제들도 왔지만 침대 발치에 물러서 있었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할아버지의 베개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아버지는 헐떡거렸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힘든 사람이 계속 뭔가를 말하려고 애썼어요. 동수야. 아버지가 고개를 더 가까이 댔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은 더 이상 명령이 아니었어요. 아직도 강했지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불씨처럼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이 집 다 내 거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할아버지가 눈을 돌렸어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 계집애 내가 데리고 살아라. 남자들 손 못 대게.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안방의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숨도 멈췄고 형제들의 움직임도 멈췄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더 말했어요. 목소리는 더 작아졌지만 더 뚫리는 목소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약속해. 도망치면 힘으로라도 잡아와. 씨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 말은 더 이상 유언이 아니었어요. 저주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건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네, 아버지. 그 한마디가 들렸을 때 저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여전히 제 옆에 있었지만 아버지는 이미 저를 포기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저의 보호자가 아니라 저의 감시자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밤을 넘기지 못했어요. 새벽 시간 어딘가에서 마지막 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안고 있는 것은 따뜻한 몸이 아니라 이미 식어가는 무게였습니다. 마당 끝밭 언덕에 묻혔어요. 봄 흙은 축축했고 유골을 내려놓을 때 어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다 쏟아내린 지 이미 오래였거든요. 장례를 치렀어요. 3일간의 전통적인 절차들. 사람들이 왔다 갔고 밥을 해서 먹였고 음식을 치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3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해요. 제가 기억하는 건 그 이후의 3일입니다. 할아버지가 묻혀간 그날 저녁 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와 침대 하나뿐이었어요. 아버지는 뭔가를 말하려고 했어요. 입을 몇 번이나 열었다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침대 밑에 장롱을 밀었어요. 작은 힘이지만 장롱이 움직였고 방문이 거의 닫혔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더 이상의 움직임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어요. 밤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오래된 천장. 우리 집의 모든 것처럼 낡은 천장이었습니다. 밤은 깊어졌고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발자국 소리. 복도를 지나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제 방 앞에서 멈춘 발자국. 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움직이는 그런 상태로요. 문고리가 돌아가려고 했어요. 완전히 돌아간 건 아니었지만 누군가가 천천히 손잡이를 잡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혹시 문이 열리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몸을 조였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손을 놨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 밤 1시간을 이렇게 보냈어요. 아버지가 돌아올 때마다 문고리 소리에 귀를 곤두세우고 숨을 죽이고 눈을 꽉 감고 있었습니다. 그 3일 동안 밥은 거의 못 먹었어요. 어머니가 밥을 놓고 갔지만 손이 떨려서 젓가락을 쥘 수가 없었습니다. 며집하려다가도 목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물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방을 나갈 수 없었거든요. 이틀째 되는 날 할머니가 방문 앞에서 울었어요. 소리 없는 울음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방 앞에서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그 울음이 천천히 멀어져 갔을 뿐입니다. 둘째 밤도 같았어요. 셋째 밤도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제 방 앞에 왔어요. 때로는 1시간, 때로는 2시간.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아버지도 1시간도 자지 못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와 제 공포 사이에서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미친 듯이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셋째 날 새벽이 왔어요. 더 버티다가는 정신이 나갈 것 같은 불안감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장롱을 밀었어요. 아주 천천히, 삐걱거리지 않도록요.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누군가 일어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엌엔 이미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어요. 눈은 붓고 뺨은 수심으로 파여 있었습니다. 마치 몇 년을 한밤에 나이 먹은 사람처럼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제 눈에는 공포가 가득해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그 공포를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깨달았어요. 자신이 딸의 눈에 남자라는 두려움이 되어 있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몸이 경직되었고 눈을 꼭 감았습니다. 최악의 순간을 상상했어요. 그때 들린 건 손찌검이 아니었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였어요. 아버지가 무릎부터 꺾여 바닥에 무너져 내린 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아버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 치마자락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울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목이 메었어요.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그 인간만 보고 살다가 마지막까지도 그 말에 내라고 대답했다. 나는 비겁한 놈이다. 아버지가 스스로를 깎아내렸어요. 울면서요. 3일을 서 있었다. 매날 밤 너 앞에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와 그런 짓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라는 목소리 사이에서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버지는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은 더 이상 아버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눈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너한테서 공포를 받다. 내가 쐐기다. 내가 짐승이 되어 있다. 그게 깨달았다. 침묵이 흘렀어요. 부엌의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그 밤, 제 아버지는 뭔가를 죽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 안에 순종하는 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죽음 위에서 처음으로 아버지는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이 어떻게 시작될까? 제가 기다리던 답은 아버지의 다음 말에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다른 아버지가 되겠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아무도 두렵지 않은 손이었어요. 단지 미안한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처음으로 사랑하는 손이었어요. 그 아침이 지나고 아버지는 처음으로 행동했어요. 할아버지가 썼던 침상을 들었습니다. 낡은 나무 침대와 호치불. 할아버지가 누워 숨을 쉬던 그 침대였어요. 아버지는 그걸 마당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지만 아버지의 눈이 너무 단호했어요. 어머니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마당에 나온 아버지는 침대 위에 휘발유를 뿌렸어요. 손이 떨렸지만 일관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마당을 밝혔어요. 침대는 검게 타들어갔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불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유산이 아니라 저주다. 저주는 태워 없애야지 물려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뭔가가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집안 청소가 시작되었어요.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앉던 방을 먼저 들었습니다. 낡은 가구들, 할아버지가 써놓은 노트들, 족보 종이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상자에 담았어요. 할아버지의 시와 가문이라는 말들이 가득 찼던 노트들이었습니다.
손글씨로 또박또박 적혀 있던 그 말들을 아버지는 찢었어요. 종이를 한 장 한 장 찢으며 아버지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을 움직였어요.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몇 년 만에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들어오는 햇빛이 집안 구석구석을 밝혔습니다. 이제 충분히 환기하자. 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지만 그게 들렸어요. 저는 방에서 내려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침대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았지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을 계속했어요. 집안 공기가 천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날이 더해졌어요. 아버지는 마루에 새로운 의자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깎고 칠하고 등받이를 달았어요. 며칠의 작업 끝에 완성된 의자는 높고 견고했습니다. 등받이가 높고 팔걸이도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잘 드는 가장 좋은 자리에 놓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의자 옆에 서서 저를 봤어요. 순자야,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이 자리는 순자 자리다.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일 좋은 자리는 내 거다. 누구도 내 허락 없이 여기 못 앉는다. 이건 내 마음과 자리가 존중받는다는 표시야. 저는 그 의자에 앉았어요. 의자는 단단했고 따뜻했습니다. 햇빛이 등 위에 내려앉았어요. 처음으로 제 몸이 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웃었어요. 눈물 같은 게 흘렀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봄이 깊어졌고 여름이 왔습니다. 읍내 장터에서 저는 청년 하나를 만났어요. 김현수라고 했어요.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연한 만남이었어요. 하지만 계속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련이 피는 시절에서 벚꽃이 지는 시절까지. 그 청년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내가 좋아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을 경험했어요. 그것은 누군가의 강요도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 마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던 길, 아버지는 제 표정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어요. 그 청년 눈에 들어오더냐?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좋으면 천천히 알아봐라. 중요한 건 내가 고르는 거다. 내 마음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넌 선택할 수 있다. 넌 사람이다. 넌 자유다. 저는 자신의 마음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밤이 오면 그 청년을 생각했고 아침이 되면 그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것이 공포도 의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그 사람 선택할게요. 아버지의 얼굴에 안도가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기쁨도요. 좋다. 그럼 이제 그 사람 아버지를 만나야겠구나. 아버지가 웃었어요. 그 웃음은 제가 처음 본 웃음이었습니다. 현수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손이 크고 굵었지만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제 손을 잡을 때 꼭 아버지의 손처럼요. 시간이 더 흘렀어요. 혼인이 정해졌고 집은 다시 한번 청소되었습니다. 이번엔 기쁨이 담긴 청소였어요. 어머니가 새 이불을 꺼냈고 아버지가 마루를 닦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는 제 의지로 이 집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었어요. 선택이었습니다. 혼인날 아침 아버지는 제 옆에 앉았어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야, 한 가지만 기억해라.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도 아니다.
아무도 너를 소유할 수 없다. 선택은 너의 것이고 인생도 너의 것이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미안해. 아버지가 그걸 지켜주지 못했다. 미안해. 아버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단단했고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버지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어요. 다만 한 줄이 아니라 많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37년을 복종하다가 마지막에 선택한 아버지의 눈물이었어요. 혼인 후 몇 년이 지나고 저는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아들도 있고 딸도 있었어요. 아버지는 손주들을 볼 때마다 안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말을 했어요. 넌 누구의 것도 아니다. 넌 너의 것이다. 언제나 내 마음을 따라라. 손주들은 자랐어요. 그들은 할아버지에게서 두려움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랑을 배웠어요. 그것이 우리 집에서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의자에 앉습니다. 80이 된 지금도요. 지금 제 나이는 80입니다. 손주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어요. 딸 아이들이 와서 손주들을 데려온 날입니다. 해는 중천이고 마당에 목련이 옅은 향을 풍기고 있습니다. 할머니, 꽃 냄새 맡고 있어? 손주가 물었어요. 저는 웃고 대답했습니다. 응, 할머니는 이 냄새 맡으면 마음이 편하단다. 손주는 그 의미를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 알 거예요. 아마도 자신도 무언가를 견디고 견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유로워지는 그런 날이 올 때요. 그때 이 향기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지난 세월을 자주 생각합니다. 산골마을 솔고개에서 시작된 그 삶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게 가끔은 불가사의해요.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은 아버지의 선택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침대를 태웠던 그 밤. 할아버지의 시와 가문이라는 말들이 불에 타 사라질 때, 저는 처음으로 저 자신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가 시킨 일을 거부했어요. 아니, 거부했다기보다는 아버지 안에서 순종하는 아들이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랑하는 아버지가 태어났습니다. 그 죽음과 탄생을 저는 봤어요. 며칠이 지나고 현수는 집에 인사를 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반겨주셨어요. 어머니도 웃었습니다. 혼인은 조용했어요. 큰 잔치는 없었지만 그것은 더 깊은 기쁨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선택이 존중받는 기쁨이었거든요. 현수와 함께 읍내로 나가서 살았어요. 트럭 운전을 하는 남편은 일이 많았고 저는 집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되었어요.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그들이 자유롭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넌 누구의 것도 아니다. 넌 너의 것이다. 제가 자주 했던 말입니다. 남편도 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야. 현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딸은 선택해서 의사가 되었고 아들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떠났어요. 아무도 그들에게 길을 정해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들의 선택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건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는 오래 살지 못했어요. 60을 조금 넘겨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세월은 충분했습니다. 아버지는 손주들을 안겼어요. 그리고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넌 누구의 것도 아니다. 넌 너의 것이다. 언제나 내 마음을 따라라.
손주들은 할아버지에게서 두려움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랑을 배웠어요. 할머니, 즉 어머니는 더 오래 사셨어요. 90이 넘어서까지 사셨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하지만 너희 아버지가 지켜주셨으니까 고마워야 할 사람은 나지. 그 감사를 내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도 자기 아이들에게 전해주렴. 어머니의 말이 맞았어요. 감사는 전해졌습니다. 사랑도 전해졌습니다. 지금 제 손주들은 할머니 딸이 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산골 마을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는 아직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억압받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직도 가문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선택을 박탈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내 아버지가 그 사슬을 끊었다. 당신 집에서는 어쩌면 그 사람이 당신일지도 모른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 낡은 집에서 아침 햇빛이 드는 이 의자에서요. 아버지가 만든 의자, 저를 존중하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의자, 손주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웃고 자유롭게 뛰어논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깨닫습니다.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나갔어요. 13살부터 19살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많은 밤들. 하지만 그 지옥이 대물림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도 매일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건 그것을 끝낸 사람이 누군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농부였어요. 교육받은 사람도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순간 자신의 양심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죽어야 한다고 깨달았어. 아버지가 했던 말입니다. 그 죽음을 선택한 아버지 때문에 저는 살 수 있었어요. 마당에 목련이 피면 저는 지금도 그 의자에 앉습니다. 향기를 맡으며 마음이 편하다고 중얼거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짐입니다. 나는 자유다. 이 자유는 누군가의 선택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이 자유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제 손을 잡은 손주가 말했어요. 할머니, 왜 웃어? 감사해서 웃는 거야. 뭐가 감사한데? 저는 그 손을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유롭다는 게, 그리고 넌 처음부터 자유로 태어났다는 게, 손주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 알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도 누군가를 지켜야 할 그런 순간이 올 때, 비로소 알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누군가는 사슬을 끊을 수 있다. 우리 집에서는 내 아버지가 그랬다. 당신 집에서는 어쩌면 그 사람이 당신일 수도 있다. 저는 지금도 솔고개를 떠나지 않았어요. 현수가 돌아가고 아이들도 독립했지만 저는 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요. 어머니도 이제는 없지만 이 집은 여전히 제 것입니다. 아버지가 만든 의자도 여전히 여기에 있고 마당의 목련도 매년 피어납니다. 그리고 저는 매년 봄 그 의자에 앉아 생각합니다. 37년을 순종했던 아버지가 마지막에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은 저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단 하나의 딸을 지키는 것. 그것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산골 마을의 작은 부엌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선택이 세대를 건너뛰며 자유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제 인생이고 제 자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손주들이 마당에서 웃음을 터뜨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요. 선택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요. 그것이 우리 집이 얻은 가장 큰 유산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마당의 목련향이 더 강해졌어요. 봄이 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80살 할머니는 여전히 이 의자에 앉아 마음이 편하다고 중얼거립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